2024년 9월 에베레스트 롱북 빙하에서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다큐멘터리를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팀리더 지미치는 빙하 얼음 조각 안에서 낡은 부추유해 한쪽을 우연히 발견합니다. 100년 전인 1920년대에 탐험가들은 저마다 비슷한 부츠를 신었는데 얼음 속에서 발견된 부츠는 그 당시의 부츠였습니다. 그는 양말의 발목 부근에서 빨강색 자수로 된 이름을 보았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AC 어빈이었습니다. 그는 100년 전인 1924년 멜러리와 함께 에베레스트 등정 중 행방불명되었던 22살의 옥스포드 대학생 앤드류 어빈이었습니다. 이제 왜 이 젊은이의 발목이 100년이 지나서야 에베레스트의 빙하 얼음 속에서 발견되었는지, 이 젊은이의 도전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1920년대 세계는 1차 세계대전의 상흔을 딛고 제국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몸부림치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당시 신화의 영역이었던 세계 최고봉 8,848m의 에베레스트 등정을 대영 제국의 마지막 승리로 삼고자 했습니다. 영국은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등정하고자 1921년부터 원정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1924년 영국의 3차 원정대에는 멜러리와 어빈이 있었습니다. 당시 조지 멜로리는 3번의 원정대에 유일하게 모두 참가한 베테랑이었고, 앤드류 어빈은 젊고 뛰어난 옥스포드 대학의 공학도였습니다. 당시 에베레스트는 인류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100년 전의 장비는 오늘날의 등반 장비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조악했고, 울과 트위드로 된 옷은 방풍 기능이 거의 없었습니다. 산소통이 막 사용되기 시작했으나 무겁고 비효율적이었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불굴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원정에 나서는 멜러리를 보고 왜 에베레스트에 오르기를 원하냐고 질문하는 기자에게 멜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산이 있으니까요. 이제 미지의 세계로 향한 그들과 함께 여정을 떠나보겠습니다. 에베레스트는 네팔과 티벳 접경 지역에 있습니다. 1920년대 네팔은 탐험을 허락하지 않았기에 에베레스트를 가려면 티벳에서 출발하는 북쪽 루트를 택해야 했습니다. 1924년 그들이 택한 길은 에베레스트 북쪽 루트였습니다. 이후 약 30년간 북쪽 루트만이 에베레스트로 가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그리고 1950년 중국이 북쪽 루트를 막았고, 이때 비로소 네팔에서 출발하는 남쪽 루트가 개방됩니다. 그래서 1950년 이후부터는 대부분의 탐험대가 남쪽 루트를 이용하게 됩니다. 에베레스트 주변에는 높은 봉우리가 3개 있습니다. 로체, 넙체, 그리고 창체입니다. 이제 1924년 3차 영국 원정대가 선택한 북쪽 코스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북쪽에서 보이는 주요 봉우리와 능선은 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비교적 완만한 이스트 롱북 빙하 지역에 캠프3을 세우고 북쪽 능선으로 접근하여 노스콜에 캠프4를 세웁니다. 이후 캠프4에서부터 북동 능선을 타고 캠프5, 캠프6을 세우며 정상에 오르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에베레스트는 멀리서 보는 것과 달리 고도 8,000m 이상은 죽음의 지대라 불리며 인간의 몸이 버틸 수 없는 극한의 환경이 펼쳐집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자신의 몸을 가누기도 매우 어렵고 위험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지금도 수십 구의 시신들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에베레스트의 북쪽 루트에는 스텝이라 불리는 바위 절벽지대가 3개 있는데 각 해발고도 8,564m, 8,610m, 8,710m에 존재하고 있어 지금도 등반가들 사이에서 악명이 높습니다. 이 중에서 세컨드 스텝은 수직에 가까운 30m 높이의 절벽입니다. 오늘날에는 사다리가 설치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오직 맨몸으로 극복해야 하는 난관이었습니다. 멜러리와 어빈이 속한 영국 원정대는 이런 혹독한 환경 속에서 등정을 시작했습니다. 1924년 6월 1일 멜러리와 다른 대원 브루스는 북쪽 능선에 캠프5를 세웁니다. 그리고 6월 3일 노튼과 썸머벨은 마지막 전진기지로 캠프6을 좁은 바위 틈에 세운 후 등정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정상을 불과 280m 남겨둔 8,572m 지점까지 도달하고 밤늦게 하산합니다. 이것은 이때껏 인류가 등정한 가장 높은 해발고도였습니다. 이때 멜러리는 정상 등정에 산소 장비가 필요함을 깨닫고 산소 장비를 잘 다루는 황소같이 강한 어빈을 파트너로 정합니다. 마지막 3차 시도 1924년 6월 6일 오전 8시 40분
멜러리와 어비는 캠프 4를 출발해 캠프 5로 향하고, 이때 노엘 오델이 카메라로 이들의 모습을 촬영합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5시 캠프 5로 짐을 들고 갔던 4명의 포터가 노스콜에 있는 캠프 4로 하산합니다. 당시에는 휴대폰과 같은 무선 통신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포터에게 편지를 남기면 포터가 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6월 7일 오델은 캠프 4에서 캠프 5로 향했고, 멜러리와 어비는 캠프 5에서 캠프 6으로 향했습니다. 캠프 5에 도착한 오델은 캠프 6에 갔다가 돌아온 포터들로부터 멜러리의 편지를 전달받습니다. 멜러리는 편지에서 내일 오전 일찍 출발하여 오후 8시까지는 바위지대를 통과해 북동 능선, 스카이라인까지 오를 계획임을 알렸습니다. 편지를 받은 노엘 오델은 오후, PM은 오전, AM의 오자로 이해했습니다. 6월 8일 오전 8시 멜러리와 어빈이 캠프 6을 출발했을 시간, 오델은 멜러리와 어빈을 지원하기 위해 캠프 5에서 캠프 6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멜러리와 어빈이 오르고 있을 북동 능선은 안개로 인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후 12시 50분 7,925m 지점에 오르자 안개가 갑자기 걷혔고, 오델은 능선 위에서 움직이는 2개의 점을 봅니다. 까만 작은 점이 능선 바위지대 밑으로 움직였고, 두 번째 까만 작은 점이 첫 번째 점 쪽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능선에서 멜러리와 어빈을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정상 부근에 구름이 몰려와 오델은 그들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이후 오델은 자신이 목격한 멜러리와 어빈의 지점에 대해 진술했는데, 그의 최초 진술에서는 첫 번째 까만 점이 두 번째 스텝 위를 지나 정상을 향하고 있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등반가들의 회의론이 거세지자 그의 진술은 바뀝니다. 첫 번째 스텝 위를 지나 두 번째 스텝을 향한 것이었을 수도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다음 에베레스트 원정에 너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그는 멜러리와 어빈이 두 번째 스텝 위에 있었다고 죽기 전까지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멜러리와 어빈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지점이 첫 번째 스텝 위였는지 아니면 두 번째 스텝 위였는지에 따라 상황은 달라집니다. 만약 두 번째 스텝 위에 있는 그들을 보았다는 오델의 말이 맞다면 멜러리와 어빈은 정상을 정복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대다수의 산악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두 번째 스텝 이후에는 아무것도 거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능선에서 멜러리와 어빈을 목격한 오델은 같은 날 오후 2시경 캠프 6에 도착합니다. 오델은 그들이 두고 간 여분의 옷가지, 슬리핑백, 산소통 등을 확인합니다. 이때 갑자기 눈이 내리며 바람이 거세게 불어 이 3m 앞도 보이지 않게 되자 오델은 멜러리와 어빈이 걱정되어 밖으로 나갑니다. 오델은 정상 방향으로 60m를 더 전진했습니다. 그리고 휘파람을 불고 요들을 소리쳤습니다. 멜러리와 어빈이 내려오고 있다면 캠프 6의 방향을 알려주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약 1시간 후 오델은 캠프 6으로 돌아왔고 날씨는 다시 맑아졌습니다. 그러나 정상에서 멜러리와 어빈을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캠프 6은 2명 용도였기에 자기가 있으면 한 사람은 밖에서 비박을 해야 했기 때문에 오후 4시 30분경 오델은 캠프 4로 내려갑니다. 이때까지도 오델은 멜러리와 어빈이 내려올 것으로 믿었습니다. 다음날 오델은 망원경으로 캠프 5와 캠프 6을 확인한 후 다시 캠프 5로 올랐고 다음날 캠프 6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나 캠프 6에서 오델은 멜러리와 어빈을 발견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이틀 전 자신이 내려오기 전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두 사람이 돌아오지 않자 동료들은 망연자실한 채 수색을 시작했지만 거대한 산은 그들의 흔적을 모두 삼켜버렸습니다. 영국은 자부심의 상실과 두 영웅을 잃은 충격에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전 국민의 자부심을 걸고 시작했던 도전이 비극으로 막을 내리자 언론과 대중은 슬픔과 애도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최초 등정이라는 거대한 의문을 남긴 채 전설로 기억하려 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용기와 도전 정신을 심어주었고 에베레스트라는 이름은 정복의 대상이 아닌 인간의 위대한 도전 정신을 상징하는 경외의 대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로써 멜러리와 어빈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끝나지 않은 전설로 오늘날까지 계속 회자되고 있습니다. 1924년 6월 8일 멜러리와 어빈은 에베레스트 정상에서 불과 240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오델에 의해 마지막으로 목격됐습니다.
이후 이들이 실종되면서 등산계에서는 과연 두 사람이 정상에 오른 후 내려오다 실종됐는지 아니면 오르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했는지 여부가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말이죠. 이후 이들을 찾기 위한 노력이 줄곧 있었습니다. 1933년 5월 30일 영국의 탐험대가 첫 번째 스텝에서 229m 아래인 8,450m 지점에서 어빈의 피케를 발견했습니다. 1936년 영국 탐험대 프랭크 스미드는 베이스 캠프에서 고성능 망원경으로 에베레스트 북쪽 면을 스캐닝하던 중 멜러리와 어빈의 시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언론의 센세이션을 피하기 위해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다음해 1937년 즈음 발견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격 사실은 그의 아들이 2013년 아버지에 관한 책을 쓰기 전까지 세상에 알려지지 않습니다. 1979년 10월 11일 중일 합동 에베레스트 등반대에서 중국 등반가 왕홍바오는 그들의 팀리더였던 료텐 하세가와에게 자신이 1975년 중국 원정대 기간 동안 북동쪽 능선 8,100m 고도에서 영국인 시신을 보았다고 말했는데 그곳은 중국 원정대의 캠프 6에서 불과 20분 거리였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겠다던 왕홍바오는 다음 날인 1979년 10월 12일 노스콜로 가던 중 눈사태에 쓸려 크레바스에서 사망하고 정확한 위치는 전달되지 못합니다. 75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들의 존재는 점점 잊혀가는 듯 했습니다. 1999년 독일인 햄랩에 의해 구성된 멜러리 어빈 조사 탐험대가 원정에 나섰습니다. 주된 목표는 중국 원정대의 캠프 6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 그곳을 중심으로 반경 20분 거리에 있는 곳을 모두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원이었던 콜레드 앵커는 1999년 5월 1일 오전 11시 45분 해발 8,156m 지점에서 비교적 잘 보존된 시신을 찾습니다. 그곳은 1933년 어빈의 피켈이 발견된 곳에서 300m가량 아래였으며 중국 원정대 캠프 6에서 20분 거리였기에 모두 다 어빈의 시신일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신은 멜러리의 유해였으며 실종된 지 75년 만에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시신은 엎드린 자세로 얼굴은 돌무더기에 파묻혀 있었으나 영하 수십 도의 혹한은 그의 몸을 마치 박제된 것처럼 완벽하게 보존해 주었습니다. 탐사대는 그의 주머니에서 편지, 나이프, 고글 등 많은 유품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나 멜러리가 소지했던 코닥 카메라와 멜러리가 정상에 놓고 오겠다고 했던 아내 루스의 사진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멜러리가 정상에 올랐다면 그의 아내 사진을 두고 왔을 것이기에 늘 품고 다니던 그의 아내 사진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정상에 올랐을 수도 있다는 강력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정상에 섰다면 사진은 멜러리가 아닌 어빈이 찍었을 것이기에 멜러리의 카메라는 정상에서 어빈이 자신의 카메라와 함께 소지했을 가능성도 컸습니다. 즉, 어빈이 두 대의 카메라를 소지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코닥 카메라만이 의문을 해결해줄 유일한 단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멜러리 시신 발견은 에베레스트 최초 등정가에 대한 75년간 이어져 온 의문을 해결하지 못하고 더욱 깊은 미스터리를 남기게 됩니다. 탐사대의 멜러리 시신 발견은 전 세계 등반계와 역사학계를 뜨거운 논쟁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긍정론자들은 시신이 정상 부근에서 발견된 점과 시신의 형태가 추락사의 전형이라는 점을 들어 그들이 정상 정복 후 하산하는 과정에서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멜러리 시신의 허리에는 로프가 감겨 있었는데 피부에 멍이 든 채 로프 자국이 깊었고 오른쪽 발목이 부러져 있었는데 이는 추락 시에 생기는 전형적인 상처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글을 쓰지 않은 상태였고 고글은 그의 포켓 안에서 발견되었는데 이는 그가 밤에 하산을 했다는 것이고 능선에서 오델에게 목격된 시간을 계산하면 멜러리와 어빈은 정상을 정복하고 오후 늦게 하산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능선에서 목격된 시간이 오후 12시 50분이었고 그 능선이 세컨드 스텝이었다면 정상까지는 불과 240m도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또한 오델에 따르면 그날 12시 50분 이후 1시간가량 눈보라가 거세게 날렸지만 1시간 이후로는 다시 날이 맑아졌다고 했으니 멜러리와 어빈이 정상을 등정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들의 출발 시간과 움직임으로 미루어 만약 그들이 정상을 밟지 않았다면 그들이 밖에서 어둠을 맞게 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1991년 첫 번째 스텝 아래 8,475m 지점에서 발견된 산소통과 2001년 8,440m 지점에서 발견된 장갑의 위치가 그들이 하산 중에 사고를 당한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텝이 어렵다고 하지만 멜러리는 등반 천재였기에 그는 충분히 극복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론자들은 1924년 당시의 조악한 장비와 극도의 피로를 감안할 때 세컨드 스텝을 오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캠프 6의 위치가 정상과 너무 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신이 발견된 위치가 정상에서 하산하는 길목이 아닌 것도 등정 도중의 사고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둔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텝은 사다리 등 별도의 장비가 없이는 등정이 불가능하고 1975년 중국 원정대가 두 번째 스텝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사람이 인간 사다리를 만들 수 있었기에 가능했고 그 이후에는 5m가 넘는 사다리를 놓고서야 가능했던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긍정론자들은 세컨드 스텝이 정말 극악의 난코스이기는 하지만 등반 전문가 콜레드 앵커는 사다리와 같은 장비 없이도 맨몸으로 세컨드 스텝을 오른 적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따라서 멜러리와 어빈도 올랐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편 하산하는 시간과 관련하여 에베레스트를 등반한다면 정상 등반을 성공했든 아직 도달하지 못했든 상관없이 무조건 하산을 시작해야 하는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이른바 턴어라운드로 불리는 이 시간은 보통 오후 2시로 얘기합니다. 이 때문에 멜러리와 어빈이 정상을 정복하지 못했지만 턴어라운드를 지키려 하산하는 길에 사고를 당했을 수도 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면 그들이 인류 최초의 정상 등정을 목전에 두고 단지 턴어라운드 시간 때문에 하산을 선택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가 정상에 오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패배한 나 자신을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이 정상에 오르기를 바라지만 신이시여, 저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결국 멜러리와 어빈이 등정에 성공했는지 아닌지는 어빈이 소지했던 코닥 카메라가 발견되어야만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아직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논쟁은 100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진실은 분명 에베레스트에 묻혀 있으며 다만 우리가 못 찾고 있는 것일 뿐 반드시 찾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다른 이는 거대한 빙하와 수천 미터 깊이의 크레바스를 보았다면 카메라를 발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나 단번에 느낄 것이라며 회의론을 펼치기도 합니다. 2024년에 발견된 어빈의 왼쪽 발목과 부츠는 멜러리의 시신이 발견된 지점에서 2000m 아래인 롱북 빙하의 얼음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카메라의 재질과 무게를 고려한다면 카메라는 어쩌면 이미 빙하 지역으로 미끄러져 내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제작하면서 처음에는 멜러리와 어빈이 최초의 등반자였을 수 있다는 점과 이를 증명해줄 카메라의 위치가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멜러리의 유해와 어빈의 부츠를 보는 순간 그들이 최초의 등반자였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호기심보다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경외감이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들의 도전은 그곳에 산이 있기 때문이었으며 불가능에 맞서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했던 심오한 의지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이 에베레스트에 새긴 발자취는 도전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해주는 동시에 경외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어쩌면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도전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호기심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글을 맺는 지금 저는 사실 아직 궁금합니다. 멜러리와 어빈은 등정에 성공했을까요? 아니면 실패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